자,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많이 또 바쁘시죠 요즘? 네, 늘 뭐 비슷하죠. 네. 시종 돌보시나 또 선거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좀 시간 내기 어려우신데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많은 질문들, 좀 불편한 질문들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요즘 그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또 지방선거를 준비한 입장이신데, 도전자들이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좀 박빙의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여론조사는 좀 밀리는 조사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셔도 됩니까? 여론조사는 늘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선거가 한 3개월 남았잖아요. 아마 이 90일 동안 산 넘고 물 건널 일들이 여러 번 생길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산 정도 넘은 겁니까? 아직 물도 안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아직 스타트 라인에 쓴 것도 아니죠.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선 것도 아니군요. 많은 의혹들이 그 성동구청장 이제 새로운 도전자다 보니까 또 정치 신인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뭐 생각이 없습니다. 뭐 거기까지 내 할 일 각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각자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예. 다 괜찮은데 제일 그 지금 논쟁이 좀 붙었던 부분 성수동 개발 네. 갑자기 오세훈 왜 이분이 숟가락 얻냐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떻게 네. 좀 입장이 되시지 저희 않나요? 생방 중에 얘기했어요. 그런 표현을 쓰셨다 그러면 그건 좀 과한 그때 표현을 그랬죠? 쓰신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나게 달린 거다. 오히려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숟가락이라는 비유를 하니까 저도 비유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뭐 저 성동구에서도 인정하겠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은 서울 같은 단위에서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시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네. 그 구분을 잘 모르시죠, 대부분.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제가 2006년도에 시장 취임했을 때 제일 큰 숙제거리가 중공업 지역 쇠락입니다. 사실은 성동구 성수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중공업 지역이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 지금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네네네. 위치가 옛날에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구로 공단 뭐 그런 얘기도 공단이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쇠락을 해가지고 거의 유령마을처럼 변해가던 때였거든요. 영등포구 물레동하고 이 네 군데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서울시장으로서는 큰 숙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공업 지역 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 주요 타겟은 사실은 구로하고 금천이었습니다. 워낙 넓으니까요, 거기가. 네네. 그때 이제 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게 IT였잖아요. 그래서 IT 유통 발전 진흥지구라는 거를 지정을 합니다. 그게 네. 2007년에 한번 발전 계획 세우고 2008년도에 내고 2009년도에 내고 매년 중공업 지역 살리는 조치들이 서울시 발로 나와요. 그때 성수동의 가장 큰 변화가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20, 30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들어선 비결은 그때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정원호 청장님은 뭐 그거 뭐 중공업 지역 발전 계획 없어도 별 도움 안 됐다. 당연히 되는 거다 그러는데 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높이 제한 풀고 뭐 상업 지역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구사를 하면서 이때다 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죠. 지금 구로 군천 가산 저 구디 가디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요. 많이 들어갔지만 네, 아파트용 공장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IT 기업에 근무하는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분들이 10,000명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 전임 시장이셨던 이명박 시장님이 2005년도에 거기 서울 숲을 개장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또 주말 인구죠. 뭐 가족 단위, 연인 단위. 그러니까 식당과 카페가 잘 되려면 일단 구매력 있는 젊은 층이 주중에는 출근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났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나 공원 방문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힙한 카페가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게 성수의 시장이군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예. 이제 뭐 어니언 성수라든가 무슨 대림 창고라든가 이런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힙한 카페들이 민간의 창의력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왜 서울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수 발전의
원동력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정원호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맨 처음 신경 썼던 일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통과가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미 막 너무 잘돼 많이 있는. 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이게 건물주들이 욕심이 생겨서 막 이제 이거 장사 좀 되네 더 받아야 되겠다 올려봤자 이거잖아요. 그거 방지 조례 만든 게 첫 업적입니다. 네네. 정원호 구청장님이. 그렇다면 반증이 되는 거죠. 이미 그 시절에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었구나. 이미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죠. 사람도 많고 폭등하고 있을 때 구청장이 처음 되셨는데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그거는 좀 심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해도 너무 네. 심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쇠지만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그 철도를 깔았다. 그 위에 열차로 달리신 거다. 뭐 그 정도로 좀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 뭐 저는 그래서 예. 저 구청도 열심히 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구청이 잘했으니까 저렇게 잘 됐겠죠. 근데 이제 섭섭한 거는 본인이 내신 그 성수동이라는 책을 보면 서울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이 없다. 이건 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를 먼저 한번 꺼내봤고 요즘 당 상황도 사실 좋지 않아요. 뭐 여론조사를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뭐 20%대도 나오고 뭐 17% 지지율이 뭐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건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수치죠. 네. 네, 10%대로 떨어진다는 거는 아마 수년 동안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가 17%였던 건데 그 김건희 여사 그때 명품백 수수할 때 그때 한번 조사했는데 17%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네네네. 하여튼 뭐 저희로서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그 추세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떨어지면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수치임은 분명하죠. 네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제가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던 건데 당이 절연해야 될 것은 절연하고 뭐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비춰지는 행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윤 어게인에 대한 행보는 그만해라. 그리고 그 징표는 저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로 지금 말로도 절연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말로 한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은 지켜보죠. 행동이 따르나? 그런데 말도 분명하게 안 하면서 최근에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뭐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래서는 아마 잃어버린 신뢰, 우리 당이 잃어버린 신뢰나 사랑을 되찾는 건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하는 장동혁 대표 결국 물러나야 된다. 이런 제가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한 2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당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물러나면 대안이 있냐, 뭐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냐, 대안 없이 자꾸 물러나라는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물러나라는 얘기는 자제를 하고요. 다만 노선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선거에 나가서 뛰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당 상황을 어깨에 짊어지고는 도저히 전장에 임할 수가 없다. 네. 사실 전쟁터에 장수를 내보낼 거면 최소한 비상식량 정도는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보급을 해주고 최소한 포탄이나 총알 정도는 대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지, 현대전에서 나가서 뭐 활 쏘고 칼 휘둘러서 전쟁 치를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 조금은 좀 지원 사격을 한다는 의미에서 노선을 좀 분명히 해달라. 이런 요청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물러나지 말라라는 말씀,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다 책임져라. 만약에 혹시라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끝까지 그 지방선거 체제를 치러서 그 이후의 것은 본인이 책임져라,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돼야지 지고 나서 책임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뒤에 일은 생각 안 하시는군요. 일단 이기는 게 선거를 목표니까. 지금
뭐 TK 지역이나 PK 지역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제가 그 대표 장수의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나 이 절박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지. 아니 선거 앞둔 사람이 이런 말 자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점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이 현역 단체장의 용퇴를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오세훈 시장님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 이정현 전 대표님을 잘 압니다. 예. 근데 그분 굉장히 가벼운 분 아니거든요. 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견인하실 입장이지 그분의 어떤 뭐 성향이나 입장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무리를 할 분은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 뭐 그 분석가들이나 그 언론에서 이게 오세훈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때도 저는 사실은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이 당 지지율도 기록하지 못하는 지자체장들의 경우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가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당의 지지율도 못 쫓아가는 정도냐는 이미 수치로 다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무리스럽게 자꾸 뭐 누구를 겨냥한 거다 이런 거는 뭐 말을 위한 말인 것 같고 네.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마 그 이제 공천할 때가 되면 뭔가 파격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천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원론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에서는 불출마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뒤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하면서 차라리 당권을 노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친한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언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조언을 받은 기억은 전혀 없고요. 그래 이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오히려 아마 저하고 노선을 달리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친장 장동혁계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뭐 하여튼 당내겠죠. 제가 출마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죠. 예, 민주당에서 제일 바라는 것 같고 민주당 네,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내에서도 그걸 바라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선거를 앞두고 그럼 그분들은 오세훈 시장 주저앉히고 누구를 원한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그 상상이- 얘기는 나 이외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서울시장 나선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추이 이런 걸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나친 뭐 자기 확신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저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쓸만하잖아요 제가. 근데 일각에서는 맞네요. 당권파인 신동욱 의원 뭐 출마 저울질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경선은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경선이 금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서로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붙는 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건 뭐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시청자 응원 댓글과 질문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김재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자가 판단하고 계신 컷오프 가능성과 장동혁 체제 지지율 제고 방안 또는 활로가 궁금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컷오프 확률, 컷오프. 본인의 컷오프 확률 어떻게 보고 그냥 딱 계신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웃으시네. 웃으셔. 네, 웃으시라고 드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니 생각하고 뭐 계십니까? 지나치게 뭐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면 오히려 겸손해 보일 것 같진 않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 좀 저되긴 합니다만은 글쎄 우리 당에서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를 할 정도로 이건 쉽지 않죠 사실. 그런 네, 비상 맞아요. 상황인가요 지금이? 예? 뭐 비상한 상황인가요? 뭐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율 제고 방안은 제가 늘 주장해 오던 게 이게 지지율 제고 방안입니다.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 선거에 도움된다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당 지도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성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해온 입장 때문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좀 망설이는 요소들이 있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계속 기다려왔던 겁니다. 장 대표 뭐 물러나는 거는 과거에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노선 변화 촉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서울시장 나서게 되면 유세 때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연설해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죠. 오지 말라고 하겠다. 아이, 오지 말라고까지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입으시는 옷 빨간색 입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얀색 입고 하실 겁니까? 아니 일단 후보가 돼야죠. 지금 경선 앞두고 자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컷오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잖아요. 갑자기 여기서는. 네. 아니 당 소속이면 네. 당에서 정해준 옷을 입는 게 맞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선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와 역시 뭐 4선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사선 하네요.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사선 질문. 아니 이제 4선이시고 5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되시면 이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당권도 좀 도전하시고 대권도 좀 도전하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번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근데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자꾸 오선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게. 좀 억울한 오선인 건 아시죠? 아, 중간에 이제 한번 이제 그만한 우선. 네. 아니 중간에 10년 쉬기도 했지만 네. 처음에는 4년 하고 1년 만에 그만뒀고 이번에는 1년 보궐선거해서 1년 하고 그다음에 4년 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러네요. 합치면은. 예, 이제 삼선 도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삼선 도전이라고 하는 게 사리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째 당권 도전이냐 뭐 그다음 스텝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서울시에 그렇게 꽂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뭔가 그 안에서 승부를 내고 싶은 그런 경험들 흔히 하잖아요. 이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 때 모든 수치들이 다 순위들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뭐 도시 경쟁력 순위라든가 도시민의 행복도 순위, 뭐 그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 또 금융 도시 순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밑으로 쭉 쳐져 있었어요. 그게 지난 5년 동안 전부 다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6위에서 10위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위권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싶은 어떤 그 목표 이런 것이 곧 가능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모리재단에서 평가한 수치를 보면 재작년에 6위가 됐어요. 서울시 도시경쟁력 순위가. 근데 암스테르담을 제끼면서 2,700점 만점에 950점 차이가 났는데 작년 연말에 그게 5점 차이로 앞에 있는 싱가포르와 950점 차이 나던 게 5점 차이로 좁혀졌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뭐 일개 평가 기관이 한 평가에 점수가 뭘 그렇게 이 대도시에 중요한가 하지만 이게 6개 분야 70개 지표를 종합하는 겁니다. 경제,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뭐 모든 걸 종합한 종합 성적표인데 이 추세라면 뭐 물론 싱가포르도 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올 연말이면 5위 올라갈 것 같아요.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앞에 파리, 런던, 뉴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렇긴 한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오세훈 시장 뭐 아까 5선 얘기하셔서 그건 좀 아니다 했지만 정말 이게 확 피부에 와닿는 좀 이거 이명박 시장 하면 청계천인데 뭐 피부에 와닿는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눈에 정말 누구라도 오세훈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치적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네, 당신의 청계천은 네. 뭐냐 이런 네. 질문 많이 받는데 뭐 동화
얘기지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치 이 있는 세상에 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랑, 네. 정의, 뭐 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정도 되면 세계 5위를 다투는 수도 정도 되면 무슨 뭐 하드웨어 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드웨어 뭐 DDP도 있고 한강 르네상스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많지만 그런 걸로 승부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 이제 그런 인프라는 갖춰졌다. 이제 그렇죠. 반열에 올랐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다. 굳이 뭐 조셉 나이 교수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도 군사력을 가지고 국력을 재는 시대에서 이제 소프트 파워, 그 나라의 문화적인 힘, 이것이 강대국의 조건이잖아요. 영향력의 조건이잖아요. 이제 서울시가 그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당신의 청계천은 뭐냐.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제가 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 책 제목을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라고 정한 겁니다. 네네. 딱 그걸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책 말씀하셔서 책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북콘서트에서 성동구 출신임을 굉장히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태어났으면은 뭐 자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아니 근데 예. 성수동에서 태어났다고 특별히 성수동에 다른 데에 비해서 특혜를 드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자꾸 더 큰 중공업 지역이 구로 금천에 있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게 사실은 그 발전 계획의 초점은 그 구디 가디였어요. 구디 가디를 만드는 거였어요. 성수는 오히려 생각을 못했군요. 성수는 작은 사이즈예요. 음. 근데 성수가 조건은 제일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세권이죠. 그쵸. 한강변에 있잖아요. 숲세권이죠. 음. 역세권이죠. 거기에 공세권도 들어갔고 다리 건너면 압구정이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여러모로 운도 환경도 따라줬던 지역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는 거기가 굉장히 변방이었습니다. 알죠. 거기 공업지대였잖아요. 시멘트 공장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고 그랬던 지역인 건 줄 알았는데 격세지감 느껴질 정도로 성수가 요즘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엮여서 또 하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또 성동구청장께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맞붙게 되다 보니까 성수 쪽이 굉장히 좀 두 분의 핫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접점이 되지 뭐 않았나. 제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논쟁은 더 이상 뭐 제 입을 통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AI에 물어보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챗GPT나 이럴 때 한번 물어볼까요? 성수는 누가 만든 것이냐? 뭐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냐보다도 네. 성수가 이렇게 핫플이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한다든가 성수동의 발전에 서울시와 성동구가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쫙 설명을 해주면 판단을 이제 읽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질문하면 안 돼요. 성수는 오세훈 시장, 성동구청장 둘 중에 누구 겁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누가 잘했습니까? 겁니까? 한번 네.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예. 별로 불리하지 그거 않습니다. 다 어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정책에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사실 그 한강버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3월 1일부터 재개했고 재개한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아이와 함께 한강버스 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꼭 타보십시오. 예 기억하는데 근데 약간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조롱하는 듯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강버스 조롱하는 뭐 달리기 이벤트를 연다거나 뭐 국민의힘에서도 윤희숙 전 의원은 뭐 한강과 관련 뭐 런던 템즈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패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양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갈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만들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비섬 만들 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돼 있고 둘 다 흑자납니다. 한강버스 지금 시끌시끌하죠? 한 2, 3년만 지나 보십시오.
지금 DDP가 받고 있는 평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요. 제가 근데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장 이 왜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렇게 하냐. 대중교통으로 했는데 그럼 아침 뭐 6시부터라도 해야 이게 출퇴근 대중교통하면 출퇴근인데 네. 이거 출근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 얘기 지금 해요. 네. 그거는 일종의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기자들이 넘어간 겁니까? 네. 네. 빨리 왜 왜 그러냐 하면요. 요번에 지난주에 그 템즈강에서 그 클리퍼스라고 그래요. 거기는 리버버스를 그 경영 책임자가 왔었어요. 그리고 허드슨강 뉴욕에 NYC 페리라고 합니다. 그거 운영하는 책임자가 왔었어요. 실무 책임자가. 이분들을 모신 이유는 한강버스의 장단점을 다 보여드리고 그분들 다 탑승해 보셨죠.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달라 하는 의미의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이거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테임즈강의 클리퍼스는 1999년부터 운행했는데 2015년에 보조금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15년간 받고 독립했습니다. NYC 페리 뉴욕은요 지금도 보조금 들어갑니다. 한강버스는 운행하고 3년 뒤에 흑자 전환하는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것만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그 두 나라 선착장이요 야외에 있어요. 추우면 그대로 노출되고 더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 선착장 쾌적합니다. 냉난방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구조가 탄탄합니다. 그 선착장 8군데의 F&B 카페 여기서 매출이 상당히 오르는데 이게 전부 한강버스 주식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 아니 커피숍이라든가 그 편의점? 한강버스 주식회사에서 예.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3,000원이잖아요. 지금 한 번 탑승하는데 엄청 싸죠. 싸잖아요. 사실 왜 싸네요. 싸겠어요? 네. F&B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재정 구조를 디자인한 것을 보고 선착장의 현대적인 시설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배가 전부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배입니다. 그 나라는 아직도 디젤이에요. 그래서 전기배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무지를 쓰고 있대요. 근데 아직도 그게 기술적으로나 완벽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답니다. 그거 기름 떼는 배 그 냄새 되게 나요. 다 기름 좋은데 냄새. 예. 아까 말한 10시에서야 출발하는 이 문제 이거의 말씀. 그걸 그래서 그래서 지금 12대잖아요. 그 나라는 30대입니다. 배가. 테임즈강이나 길이는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철이 촘촘하게 운행되려면은 편성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지하철 양이 많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첫 술밥에 배부릅니까? 대중교통으로의 가능성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레저 버스라는 영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번역을 하면 여가 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배가 지하철보다 빠르겠어요? 억지죠. 그걸 조롱한다고 같이 뛰고 하는 거 저는요 그거 지켜보면서 참 애쓴다. 그 배를 그러니까 늘리신다는 적어도 거예요? 출퇴근용으로는 앞으로 이게 네. 이제 네. 평가가 좋아지면 평가 좋아지면 늘리겠다. 평가가 이제 아마 1년은 지나야 모든 지형 조건, 기후 조건을 극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강, 테임즈강이나 뉴욕의 허드슨강에서도 지금도 1년에 400건 정도씩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납니다. 고장이 납니다. 배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연 기후나 지형 조건을 극복하는 게 배의 운송수단으로서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걸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걸 갖다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중계방송 하듯이 뭐 고장났다. 이게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래요. 보통 때 운행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기후 조건, 겨울에는 결빙되는 한강, 여름에는 홍수나는 한강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노하우가 쌓이면 이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초기에 다 그렇다. 우리는 회사들이 망하기까지 했다. 초기에. 바뀌었어요. 회사가. 그걸 극복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용 패턴이 이제 정상화될 거고 그때쯤 가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서 뭐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죠. 이 정도 되면 대중교통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증설하는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좀 더 그러면 아침에 출발 시간도 빨라질 것이다. 그럼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배를 이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지하철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버스의 정시성을 이기겠어요? 약간 좀 보완해 주는 기능이다. 그 관광의 어차피 그 목표도 나라에서도 있고. 그래서 여가 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예, 그거를 출퇴근 시간에 시간 경쟁을 붙여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는 네. 프레임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강은 이제 이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겪을 것이다. 그런 거 좀 지켜봐주고 시간도 배편도 늘릴 예정이니까 한번 좀 봐달라라고 좀 아직 이르다 평가받기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봐달라가 아니라 네. 타보세요. 아 타봐라, 타달라. 타보신 분들은 전부 다 내리시면서 아 이거 성공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알던 한강이 아니네요. 네. 만족도가 한 80~90%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 택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근데 오늘 좀 되게 얌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좀 전에 강찬호 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난주보다. 두 번-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또 너무 매운 걸 막 했다고 그래서 네. 일단 근데 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좀 강한 거좀 오세훈 내세요. 시장의 시정을 보면은 좀 전에 한강버스 논란도 있지만 좀 보면 굉장히 이 어떤 그 좀 보여주기 내지 좀 뭔가 이벤트성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많고 이 한강버스도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하나가 그거예요. 저 어디야 광화문에다가 지금 6.25 참전 그 기념 시설 한다는데 그 6.25 참전 기념 시설은 이미 전쟁기념관에 있고 오히려 전쟁기념관을 보강을 하면 되지 시민이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주는 게 광화문은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뭐 여권의 강성 지지층에 좀 뭔가 소구를 하려고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보여주기가 많다. 네. 일단 첫 질문이 네. 그거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도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점점 더 하드웨어,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산 콜센터 120. 120. 예.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아마 가장 소프트웨어 그 디자인 이 제도 자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성공한 거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120을 꼽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시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 만족도가 41점. 서울시청에 전화하면 직원이 단방 직원이 없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아이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뭐 이러고는 전화 툭 끊기고 이게 다반사였습니다. 전화 계속 돌리고 저희 그렇죠. 담당 부서가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예. 하고 뭐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하고 속 알죠. 터지죠. 예. 평균 전화 연결되는 시간이 69분. 지금 26초. 그래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갑자기 90점으로 올라갔어요. 비결은 첫 통화에 무조건 답변이 한 70~80%가 나와요. 어떻게 설계했느냐? 시스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에 흔히 들어오는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수천 개를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들으면서 바로 쳐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모든 최신 뭐 행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답을 할 수밖에. 그리고 약간 부서에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전체 민원 중에 한 1~2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 전화 받는 사람이 물어보면 피할 수 없잖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순식간에 민원 만족도가 40점에서 90점으로 올라갑니다. 네. 서울시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되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뭐 오 시장은 뭐 눈에 보여주는 걸 아까는 또 눈에 보여주는 게 없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또 아니 그건 피부에 와닿는 우리 삶에 도움이 이게 되는 이런 거고. 120 같은 네. 걸 설명하면 뭐 오늘 네. 이 시간 다 써야 되니까 어쨌든 한 가지만 120, 지금 네. 예를 든 거고요. 120 최대 치적이라고 보시고. 아니 최대 치역이 아니라 네. 가장 설명하기 좋은 시스템 디자인이기 아, 때문에 예, 하나를 예. 설명을 네, 네. 많죠. 뭐 네. 사전 협상제도 공공기업 이런 게 도시를 확 바꿨다든가 이런 설명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불러주시면 좀 알겠습니다. 많이 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네. 얘기고요. 가장 와닿는 건 120.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감사의 정원 얘기로 넘어갈게요. 감사의 정원. 감사의 정원은요 이런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미 편의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광화문 광장을 국가의 상징 공간, 랜드마크로 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네. 거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나라의 상징 공간, 국가 상징 공간이라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공감대인데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된 상징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조선시대만 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만 있지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자유, 평화, 민주공화국 이게 없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 국가 상징 공간인데 왜 조선시대 인물만 있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태극기를 구상을 했던 것이고 이거 뭐 나라의 정체성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태극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꽤 있었어요. 이걸 워낙 높이 세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런 얘기도 예, 있고 그 인상이 네.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광화문에 하도 뭐 시끄럽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저 의장대 사열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염두에 두고 그 설계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줄 상징물을 한번 설계 경쟁을 시켜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채택된 게 지금 공사가 한 60% 진행된 이 상징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폄하의 의미를 담아서 밭두루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의장대 사열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최고의 예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건 의장대 사열로 형상화한 꼭새 니은 형태의 그 6.25 참전 한 4만 명 정도가 그때 유해군이 사망을 했는데 그분들의 그 자유와 정의를 향한 희생 이것을 형상화한 상징물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걸 자꾸 민주당에서는 밭두루총이다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용어를 같이 쓰다가 요즘에는 아 이거를 자꾸 전쟁을 이미지화하는 용어로 쓰는구나 네네. 싶어서 제가 의장대 사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게 지금 한 공정이 60%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다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예산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작되니까. 시의원들이 예. 반대했었어요. 네네. 근데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여론조사했을 때 68% 정도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때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주도했던 여론조사예요. 네네. 이런 여론조사도 했고 시의회에서도 통과 시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산도 받아서 하는 공사를 난데없이 국토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절차를 꼭 지켜야 될 절차를 빼먹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공사 중지 명령을 한 해 만에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공격이죠. 이 질문 하나만 더 어떻게 같이 그 연결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요. 이거는 거의 뭐 선거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뭐 계시는군요. 종묘 문제, 예. 이 문제, 그 다음에 한강버스 문제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서울시가 하는 일이 수천 가지인데 이 세 개가 다 문제 있다고 그래도 그럼 세 개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선거용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 텐데 요즘 그래도 가장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도 연일 뭐 SNS에 뭐 전 깜짝 놀란 게 그 본인 집 파셨잖아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도 연일 압박하고 있고 비거주 1주택자까지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예고를 했고 2월 넷째 주 강남 상구 용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제히 뭐 하락 전환했고 이거는 뭐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 전체 집값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걸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계시나요? 5월 9일 지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보유세를 올릴 건가요? 이제 만지겠죠 보유세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 수요 억제책은 단기 처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6.27 대책, 11.5 대책, 수요 억제책이죠. 2, 3개월 지나면 다시 그래프가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역대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법은 공급 확대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대책의 전공법은 중장기 대책,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공급 확대예요. 서울은 여유 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준비를 이미 마쳤는데 지금 한 456개 재건축 재개발 지구를 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이미 지금 456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모아타운까지 하면은 578개입니다. 모아타운 122개까지 합하면 이게 지금 진도를 다 달리하지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11호 대책으로 전부 다 속도가 안 나도록 지금 장애물 경기를 하듯이 설치를 해놓은 셈이 됐거든요. 대출 금지하고 대출 안 해주고 최소화하고. 그렇죠. 서울 전 지역을 묶어버렸으니까요. 예, 뭐 예. 조합원들 갈등 생길 요소, 다시 말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하고 이게 지금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지금 골칫거리거든요. 갈등이 양산됩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속도도 더뎌지고 올해만 해도 착공 물량이 한 3만 가구 되는데 허무는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 착공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집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중에 이주를 하려면 이주 물량이 그 정도 되는데 이주를 하려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이주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인데 그 당연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주비를 받고 근데 지금 대출을 대출이 전부 유지하는 다 거죠. 묶여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대출 안 나옵니까? 그거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관련해 갖고 지난번 우리가 모셨던 정원호 청장은 그거는 바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주택기금을 갖고 그분들 그렇게 대주면 된다. 맞아. 이런 이 얘기 얘기를 나왔어요. 했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거는 극히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단지들이 다 앞으로 5년, 10년 진도가 나가려면 이 문제를 금융 당국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택기금으로 안 되나요? 정원호 청장 주택기금으로 충분히 된다 일부 그러던데. 해결할 수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서울시니까 가능합니다. 세대 수가 많은 사람 못 해준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500억 가지고 몇 가구나 500억. 도와줄 수 있겠어요. 서울시가 500억 이요.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그분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나마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출장을 가가지고 그 나라에 주택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주택진흥기금 도입한 지 지금 아직 재원이 없어요.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근데 그 아이디어로 출장 가서 냈기 때문에 지금 몇 가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걸로 해결해라 이거는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둘 수 그렇죠. 없는 민주당 후보의 한계인 거죠. 그분이 일부는 몰라서 해결할 수 그러는 것 있다. 같지 않습니다. 예. 네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맞춰주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만 한원들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시장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좌우지간 그냥 수요 공급 원칙만 되뇌이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정책은 다 잘못됐고 그래서 집값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 올라가라 이런 것만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에요. 지금 그거 잠깐 그렇지 하나만 더 할게요. 그 1번, 2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쨌든 정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을 판 게 나름대로 지금 여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 시장께서도 강남에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한번 집을 그렇게 내놓으시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생각은 있는지. 지금 그냥 그 집에 안 사시잖아요 지금. 네. 아니 지금 웃자고 질문하시는 건지 네. 대통령은 퇴임하시면은 아마 그 집으로 돌아갈 확률보다는 다른 집으로 가실 확률이 더 높죠. 아파트로 안 어느 가실 집으로 거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음. 아니 저는 지금 제 집이 유일한 부동산이 그거 하는데 유일한 게. 그거 팔고 시장 퇴임하면 어디로 가는 얘기입니까? 어디 뭐 아니, 단독주택 하여튼 이 저서야 질문은 되나요? 예. 지금 뭐 좀 짓궂게 웃자고 하신 질문인 것 같고 앞에 질문이 본질적인 네, 그거예요. 질문인데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이 딴지만 건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게요. 제가 아까 전공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급을 많이 하려면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순증 물량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세요. 순증 물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30%가 늘어납니다. 그 위로 이제 더 용적률을 높여서 짓게 되는 용적률이 집들 말씀하시는 높든 거죠? 아니든 하든 새로 지으면 무조건 30%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네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하게 되면 그중에 8만 7천 가구가 없던 집이 생기는 순증 물량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새 집이 생기면 구축에서 들어가고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생태계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8만 7천 가구가 이번에 129 대책에서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에서 발표한 3만 2천 가구보다 2배 반이 많습니다. 절대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3만 2천 가구 확보한다고 몇 달 동안 고민해갖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서 발표한 물량이 서울에 3만 2천 가구예요. 지금 서울시가 해놓은 거 방해만 안 해도 31년도에 8만 7천 가구가 착공되는 기준으로 늘어나요. 그럼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급이군요. 있어요. 예. 다들 매매 물량만 생각하는데 분양 물량만 생각하는데 임대 중요합니다.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한 45% 되고 55% 정도가 임대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전세나 임대.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전월세.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오셨네요.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거 준비하신 거군요. 네,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네.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형별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구분으로 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좀 지역별로 전국, 서울, 수도권 이렇게 하는데 이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서울 겁니다. 그 전월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이게 지금 좀 전에 이제 매매 네. 물량을 말씀드렸으니까 전월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세는요 이렇게 물량이 줄었어요. 평균 33.5%가 줄었는데 성북구, 관악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90%, 80%, 70%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서민들에게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 물량을 이제 내놓고 팔아라. 이거는 민간 임대하는 분들을 지금 옥죄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도 건들 거라고 약간 예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네. 등록 임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 이걸 사업으로 하는 건데 비즈니스로 하는 건데 이건 다주택자야. 이 물건들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야라는 지금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결국 너네 집에 너만 살아야 돼가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고 예. 지금 얘기는 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금 옥죄게 되면 결국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입니다. 1, 2인 가구 합하면은 60%가 넘어요. 그런 서울시에서 임대 사업자들을 옥죄게 되면 더 이상 공급하지 마라. 안 사업 나오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사업을 지금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월세가 그러면 안 나오죠.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대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월세 대란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내에서 공급되는 임대 물량의 22%가 등록 임대 사업자들입니다. 네. 등록 안 된 사업자들이 55%인데요. 이분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임대 사업 못 하겠네 하고 더 이상 임대 물건을 짓지 않기 시작하면 지금 안 그래도 대학가 근처에 기숙사도 없고 들어갈 데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어제 오늘 뉴스가 지금 대란이 일어났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캄캄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비판한다고 해서 왜 정부에 엇박자를 내느냐?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시장을 뭐 정부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사실 우려됐던 길게 내용들이잖아요. 보면 예. 정부가 시장 못 이깁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세금이라든가 각종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게 딱 선거 기간까지네요. 근데 예 맞습니다. 7월 들어서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거고요. 네. 새로운 추가적인 아까 이야기한 보유세 인상 같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아마 시효는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다른다고 오 시장이 말씀하셨네요. 네. 라고 시장에. 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뉴스 제목 나왔네요. 네. 예, 기사 제목. 오 시장. 예. 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뭐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을 오래 넘겼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시장하실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방송에 두 번째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명 진행자, 명진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황현희 진행자, 또 우리 박찬호 논설위원님 모시고 너무 하신다. 강찬호 강찬호 역시 논설위원님 공을 잘 모시고 던지더라고요. 예, 직구 잘 약간 던지잖아요. 뒤끝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어떠셨어요 오늘 강찬호 의원님은 방송? 뭐 시장을 만나 뵈가지고 네. 좀 더 왜 매운 질문을 못했느냐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조금 아, 더 그래요? 갔으면 좋겠는데 어. 네, 다시 한번 모셔갖고 네. 더 매운 질문. 아니 할수 목소리 있는, 톤 자체가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래? 폰탁성을 유도해,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방송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러 오셨습니다. 방송 중에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 드리겠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중에 아까 읽어드렸던 질문, 김재영님 컷오프 아나운서 질문하셨는데 만족하신 답변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3이시라고 합니다. 중3이신데. 오, 엄청난 질문이네요. 컷오프 등 굉장히 그 민감한 정치 용어도 아시고 야. 우리 국민 수준이 역시 대단히 높아요. 네. 미래가 밝을네요. 미래가 예, 저거 보니까. 정치권은 참 불편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 좋은 예. 분들 많습니다. 이제 끝나야 돼요. 이 말 좀 그만하세요. 불편하네. 말 시켜놓고. 예, AO AI 18 18님께서 황현희님의 편안한 진행과 강찬호 논설위원님의 박찬호 왜 논설위원의 이래? 실세없이 나오는 거침없는 질문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 인터뷰 내내 질문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게스트 누굽니까? 근데 지금 저 서울시장 출마 이게 아주 한 뉴스이기 때문에 네네. 또 한 분의 서울시장 지금 출마 지금 준비 중인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 네. 또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과거 화제를 몰고 오신 분 있잖아요. 전현희. 전현희 네, 의원님 전현희 모실까? 의원. 네, 이제 모시려고 네, 합니다만. 황현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전현희 의원님이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양현희의 음. 정말 현란한 어떤 그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꼭, 좋아요 꼭.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